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의도, 종전 조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 현재의 전투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 등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하여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리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의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된다면 정찰 자산이 투입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시켜야 할 텐데 이러한 행위는 주변국으로의 전쟁 확대와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소화기, 소형 장비, 방호장비, 구호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체계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3월 15일 현재 지원을 표명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이 일반적인 지원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유럽 국가들은 소형화기, 탄약, 야시경, 대전차화기, 방호장비, 전투식량 등의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으로 미그 29 전투기 지원을 제안하면서 폴란드군을 위한 추가적인 항공자산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구소련에서 지원받았던 구형 무기체계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전투장비보다는 사실상 폐기 대상의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필요한 것은 전차, 야포, 전투기와 외국군에 의한 직접적인 전투병력 지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지원은 경화기 위주의 구형 무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전쟁이라는 측면이 있어 국가별로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SNS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이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국의 피해는 과장하는 미디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난민 이동을 위해 전투 중지를 합의하는 것은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하면서 주변국으로 유입되는 피난민들을 국가적인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이동 중 민간 차량에게 길을 내주며 양보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 등 일부에서는 무슨 이렇게 매너 있는 전쟁이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화염병을 만들어 러시아군을 공격하라고 하는 등 민간인의 전투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정규군의 전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게릴라전을 촉구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폐기된 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인간방패로 이 지역의 점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집결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 바, 이는 우크라이나가 체르노빌에서 드리밤을 만들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내 반전 시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민을 결집하고 있다는 요소도 있으므로 단순한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러시아의 우호적인 세력과 러시아에 반대하는 세력이 혼재하는 분열된 국가에서 정규전과 게릴라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속내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적대 행위를 멈추고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국가가 되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므로 주변국의 입장에서 다소 복잡한 면은 있으나 그다지 관심을 가질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난 심화로 유럽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면서 국가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유럽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향을 선호하며 이는 미국의 입장도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푸틴은 난민들의 이동을 독려하여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작전을 수행 중이므로 난민 대량 발생 상황은 유럽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푸틴이 속전속결이 아니라 지구전, 즉 천천히 도시를 하나씩 점령하면서 난민을 내보내고 도시를 공동화한다면 유럽 지역의 대량 난민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월 16일 현재 폴란드 지역으로 183만 명 등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주변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난민 문제는 유럽 지역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폴란드의 인구는 3,784만 명입니다. 여기에 183만 명의 난민, 즉 인구의 4.8%가 20일 만에 불어났다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 소요는 엄청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난민의 통로를 개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변국으로 유입된 난민은 현재까지 약 300만 명으로 향후 유럽의 정치,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영향 요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망의 차단 및 원유 가격의 상승은 그동안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향후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 등을 재검토하면서 에너지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체계의 최신화, 생산, 수출 등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제 무기체계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변국에서 지원되는 구소련제 무기체계는 유럽 각국이 무기체계 최신화를 위해 폐기가 필요하였던 구형 무기체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다양한 유형의 최신 무기체계의 소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을 필두로 대두되고 있는 재무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이러한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유럽 지역의 정세입니다.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였으므로 유럽은 동맹으로 구조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강대국의 위협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특히 독일은 이번 전쟁을 통하여 재무장의 당위성을 얻었고 지금까지 무력의 확충에 소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무기체계의 도입 및 생산과 군사력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분쟁에서 중립을 표방하였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뿐만 아니라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 미국과 나토의 지원 없이는 러시아의 무력에 대항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 국가가 중립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으로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0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한번 절감한 유럽 국가들은 미군 주둔 요구,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실질적인 방어 능력 보강 및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최신 무기체계 도입에 많은 노력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한 유럽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식량 확보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향후 국제질서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군사 위협에 맞서는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싸워야 하는 전장에 러시아와 중국을 같은 편으로 모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치고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기전으로 갈 경우 더 타격을 입는 쪽은 미국과 유럽으로 보이며 만약 2022년 연말까지 사태가 지지부진하다면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및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까지도 전망할 수 있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조금 새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은 좀 빠르지만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영토 확장, 나토 위협 대응, 러시아 에너지 안보 레버리지 증대, 미국과의 힘의 대결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복잡한 목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지역 작전을 볼 때 그들은 농업지대를 고려한 지상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도시에서의 도심 지역 작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첨단 무기를 동원한 전투 자체보다는 인터넷, SNS, 항법장치, 인공위성, 통신체계, 무역, 금융, 부품 공급 등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경제력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무리한 전쟁을 강행하였다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푸틴 대통령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역설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통적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의 우호 세력과 러시아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분법은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장 정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전투에서의 승패보다는 인스타그램 회원수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영향력이 더 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유명한 음악가 세레나 고메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러시아 총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세레나 고메츠의 전쟁의 부당성에 대한 호소는 파급 효과가 더 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만은 지난 2월 25일의 칼럼에서 세계는 언제나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세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프리드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와는 다른 방향에서 전 세계적인 연결을 통하여 러시아의 야욕이 꺾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전쟁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냉전의 시대, 새로운 편가르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심 또한 떨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변화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가 주장하는 신냉전 구도의 부활로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논조와는 다소 다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분석하였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라는 측면보다도 더욱 복합적인 시선을 요구하는 전쟁을 바라보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시각은 언제든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새로운 시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